오늘장 내장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21선에 위치한 2,000포인트에서 정확히 장중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깨져버렸습니다. 종가상 거의 장중 저점에서 끝났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정확히 1,990선 초반에서 마무리가 된 모양입니다. 고유가 부담에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선물을 크게 매도한 것이 프로그램 매물 압박을 불러일으켜 결국 수급이 꼬여서 증시가 빠졌다. 이런 결론이 많은데요. 일단 화학과 정유주 맥을 묻혔었고 오늘 자동차주도 바닥권에서 다시 헤매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종목 마감부터 먼저 챙기고 올게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호황제 속에서 오늘 국내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2월 27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고유가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2,000선을 밑돌면서 1%가 넘는 약세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13포인트에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9시 30분경을 지나면서 다시 1,99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코스피 지수 1,990선을 지지하면서 끝난 것 같은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28.66포인트 하락한 1,99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1,000억 원을 넘으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장 초반 순매수 보였던 외국인도 시장에 순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늘 외국인 553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2,0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만이 저가 매수 행진 이어갔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글로벌 호황제 속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약보 합권의 흐름 유지했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06% 하락한 53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뚜렷한 매수 주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소폭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 92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동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하루 달러 매수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오늘 1,127원 선에서 출발한 원달러는 장 초반 1,130원 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 상승폭 소폭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3원 30전 상승한 1,129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줄줄이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동차 대표주들의 조정이 깊어 보였죠.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3% 안팎으로 밀려나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도 0.76% 밀려나면서 117만 1,0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도 4%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63% 하락하면서 31만 6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도 3%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한국전력도 약 보합권에서 25,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홈쇼핑이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2.33% 밀려나면서 29만 3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유일하게 빨간불로 오늘 거래 마쳤는데요. 0.6% 강보합권에서 25,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은 1.9% 밀려났네요. 안철수 연구소가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2.42% 밀려났습니다. 10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캠텍이 0.65% 강보합권에서 17만 8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학과 운송장비 업종이 2% 넘게 하락했는데요.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유 화학 종목들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죠. 오늘 SK이노베이션 3.15% 밀려나면서 18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오일도 5%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오늘 호남석유 3.9% 하락했고요. 금호석유 역시 5.83% 하락하면서 15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유가의 해양 플랜트 사업을 운영하는 조선업종은 하반기 발주 랠리 기대감에 견조하지만 오늘 주가 상승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1.08% 상승하면서 37,3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2.89% 오르면서 오늘 32,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1% 상승했네요.
철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고속철 건설공사가 2014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노스가 5.26% 상승하면서 2,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세명전기와 선도전기도 1%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원시스는 6.09% 상승하면서 7,3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유럽 사태 불안에 따라서 증권주 역시 하루 만에 반락했는데요. 오늘 삼성증권 1.8% 밀려났고요.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 모두 2%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하나는 지난 23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4일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거래가 재개된 오늘 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1.22% 하락하면서 36,4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마트가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설에 하한가로 추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하이마트의 대표주인 유진기업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오늘 유진기업 하한가 기록하면서 4,9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독일에서 발견된 가축 바이러스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되면서 백신주가 급등했는데요. 이글벳이 광고합권에서 오늘 1,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제일바이오는 4.68% 상승했습니다. 대한유팜도 3.03% 상승하면서 7,81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북 송전주들이 북한과 미국의 3차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6자 회담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이화전기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780원에 또 로만손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4,4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중국 상하종합지수는 상승폭이 1% 이상으로 더 커지는 중인데요. 어쨌거나 우리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1%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쪽에 가서 원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KTB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수급이 꼬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막판은 오히려 투신권의 매도가 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예, 일단 오늘 수급 상황은 외국인 매도하고 국내 기관 매도가 이제 동반이 된 흐름을 좀 보였고요. 외국인 동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점진적으로 순매도 규모가 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최근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특징과 비슷하게 종가 무렵에서는 순매도 규모가 많이 줄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현물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380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장중 순매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순매도가 줄어든 흐름을 보였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3,877기약을 순매도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의 매매 역시 장중 6,000기약 이상의 순매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흐름이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권 매도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2,211억 원을 투신권에서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 국내 기관의 전체적인 순매도 규모는 한 2,0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형 펀드 환매 부담 요인이 투신권 매도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장중에 2047 찍고 어떻게든 2000포인트는 사수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21선까지 조정받고 마는데요. 단기 조정 국면이 불가피하다면 1차 지지라인 몇 포인트 정도라 보시는지요? 예, 일단 오늘 지수는 21선을 좀 소폭 이탈하면서 일단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지지선 측면에서는 2000포인트는 심리적인 측면의 어떤 지지선이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지선은 일단 21선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21선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문제가 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경계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선 이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 유가에는 어떤 전망 자체가 좀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조정 과정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2차적인 지지선은 1980포인트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일 이 선도 지지선 이탈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 1930포인트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 201선까지도 조정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 국면을 촉발시킨 요인이 국제유가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추이에 좀 더 주목하는 흐름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밤에 당장 미국 쪽에서 상품 시장 유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마감 또 분석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모시고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의 배승호 대리님하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방배 YG클래스 양태준 대리님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약간 보라색 타이로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네요. 먼저 2차 LTRO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까? 지금 도움 된다 안 된다 의견이 좀 분분해서요. 두 번째 쉬어가는 외국인 향후 전략은 오늘도 일단은 현물을 많이는 아니지만 300억대 정도 수폭 팔았습니다. 세 번째로 센티멘탈 위협하는 엔화와 유가. 엔화 유가 얘기가 워낙 많아서 이 부분도 조금 다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3년간 박스권 돌파할까? 이 부분도 좀 조용히 아주 소폭만 조정을 받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까지도 빼지 않고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 27일 월요일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2월 29일이면 이제 두 번째로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돈을 푼다라고 예정이 돼 있는 날입니다. 1차 12월 달에 4,900억 유로 가까이 돈을 풀었었는데 이번에 과연 돈을 얼마나 풀지 또 효과가 있을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우선은 지난 주말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준율이라는 단행을 했습니다. 단행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유동성 확장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급여소득세 감면을 이제 연장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잠재적인 이제 위험 요소들이 좀 제거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이제 지수에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이제 2차선이 이제 붕괴가 되는데요. 우선은 최근 이제 유동성 랠리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작용이 되고 있지만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야 될 이슈는 우선 이번 달 말, 즉 이제 2월 29일에 예정된 ECB의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입니다. 이제 이 장기 대출 프로그램, 즉 이제 LTRO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자금난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네.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1%대 저금리로 유로 은행들이 3년간 이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ECB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이제 523개 이제 유럽 은행들 대상으로 약 한 4,900억 유로의 규모를 이제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시작을 했고요. 또한 이제 이번 달 말 이제 1차 이제 LTRO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LTRO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미국 1차, 2차 양적 완화와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이제 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지금 유럽은행들이 많이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럽 중앙은행의 저렴한 대출이 이제 유로존 내 이제 주변국들의 국채 시장을 이제 안정적으로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저렴한 대출로 인해서 전체적인 좀 이제 안정성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시장에서는 2차 LTRO 규모를 이제 많게는 1조 4천억, 적게는 2천억 유로 이렇게 좀 그 차이가 큰데요. 예. 이제 우선은 이렇게 차이를 이제 크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선 1차 그 LTRO 이후에 유럽의 신용 경색이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도 적게는 2천억, 많게는 1조 4천억으로 예상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제 유동성 확보를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2차 LTRO 시행과 함께 이제 유럽 사태가 좀 전환이 될 것이라는 이제 시장의 이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런 LTRO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자금 이제 추가 유입을 이끌 이제 기폭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 다 작용을 했다. 그냥 말로만 끝날 수 있는 호재로만 작용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우선은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뭐 2천억에서 1조 4천억이다라고 이제 좀 범위를 정해놨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한 6천억 정도밖에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네. 이제 좀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이상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 좀 호재를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뭐 6천억 유로 아니면 그 밑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아마 선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번 주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도 있고 또 이번에 미국의 양적 완화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LTRO 같은 경우는 현재 유동성 랠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할 것 같고요. 이미 선반영은 되었지만 그래도 지수의 상승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재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선반영 됐지만 뭐 큰 호재는 아니라도 2차 양적 완화가 어쨌든 돈이 더 풀리는 거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 증시를 깎아먹을 요인은 확실히 아니다. 예. 그죠? 그러면 우리 배 대리님 생각은 어때요? 아무튼 뭐 선반영 얘기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그 LTRO에 2차 LTRO에 대해서 지금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1차 때처럼 그 국채 매입을 못하게 하고 그 헤지펀드에게 주면서 그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2차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면은 분명 증시 우리 신흥국 증시로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2차 LTR로 자금을 받아서 국채 매입에 전념을 한다면은 실제로 유동성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쉬어가는 외국인 향후 전략은 그러게요. 외국인이 지난주에 한 7,600억 정도밖에 안 샀다고 하고 뭐 생각 외로 두 달 만에 한 10조 이제 뭐 넘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사줘서 당연한 결과라고는 하지만 또 안 사니까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2차 LTR로 나오면 외국인들이 좀 확 살 수는 있는지 향후 전략까지 함께 좀 세워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차 LTRO가 그 헤지펀드를 통해서 신흥국으로 유입이 된다면은 즉 그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면은 분명히 우리 증시에는 그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이번에 좀 살펴볼 부분이 그 지난주 이제 유동성 장세를 위협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최근 유로 달러가 1.26달러에서 1.34달러까지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좀 회수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12월 말에 그 시행됐던 1차 LTRO 자금들이 그 5천억 수준이 이제 헤지펀드를 통해서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3년 만기에 1% 그 저금리이다 보니까 그 환율이 약세였던 신흥국으로 빠르게 유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차별적인 그 비차익 매수가 일어났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금일 이제 비차익 매수가 멈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현재 그런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다시 회수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의 흐름이 잠시 중단된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LTRO 자금이 과연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사용될지 안 될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리스 CDS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잠시 묶인 상황에서 그리스 CDS까지 상승한다면은 좀 더 방어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유로 달러도 1.34, 1.35 이게 거의 정상화인데 지금 정상화 복귀가 다 돼서요. 이것보다 더 좋아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유로 달러가 막 1.367 가는지 한번 이 뉴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아마 많이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 양태준 대리님한테는 제가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파는 외국인과 동시에 옆에서 정말 얄밉게 계속 파는 기관의 움직임도 같이 좀 여쭤볼게요. 우선 그 2012년 초반에는 외국인의 강한 상승 뒤에는 기관의 좀 매도가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실제로 띄지가 않았지만 물론 꾸준한 기간 같은 경우 매도를 해왔지만은 외국인이 워낙 많이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의 그 매도가 크게 이제 눈에 띄지가 않았는데요. 그렇죠. 최근 이제 저번 주를 저번 주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은 우선 1월 달부터 2월 말까지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그 수급을 봤을 때 보통 지금 외국인이 기관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눈에 띄게도 많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기관은 외국인보다 더 많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여전히 이제 그 외국 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꾸준히 작년부터 작년에 항상 매수를 해왔던 기금이 네. 이제 계속 매도를 해오고 있고 또 투신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눈에 띄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와도 이제 어느 정도 지수에는 영향이 안 왔지만은 네.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기관이 또 많은 물량의 매도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2000선이 붕괴가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그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지만은 네. 어느 정도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좀 박스권이 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기관의 매수 전환 시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그 기관에서 가장 큰 이제 매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기금의 매수 전환 시점이 과연 언제쯤일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싸게 사가지고 지금 파는 구간이잖아요. 기금 입장에서는요. 예. 그리고 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뭐 북한발 악재도 있었고 유로 악재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미국장이랑 다르게 갈 수 있었던 거는 기금의 좀 힘이 아니었나 보고 네. 있습니다. 최장 연속 순매수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수를 방어하는 입장이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함으로써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기금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지 않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운 장일 수도 있긴 한데요. 네. 하지만은 그 기금 같은 경우는 2011년보다는 2012년에 더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올해요. 예. 네. 그래서 그 주식 비중을 이제 확대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표를 함께 보시면은 이제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4%까지 주식 비중을 늘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정광호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제 연차 내에서 우선 채권 비중을 낮추고 주식과 대체 투자 비중을 늘려서 이제 수익을 높일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또한 이제 그로 인해서 기금에 이제 그 매수 자원은 한 6조 원 가량 아직 매수 여력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이제 주가 하락을 방어하다가 이제 차익 실현을 보고 있지만은 다시 기금이 돌아온다면 네. 거기에 외국인과 같이 힘을 합한다면 충분히 이제 또 지수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이후에 물론 매도도 해왔지만은 또 꾸준히 사고 있었던 그 업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뭐 화학이라든지 뭐 조선, 에너지, 기계 업종에 이제 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우선 현대중공업이랑 LG화학 등 이제 이런 큰 조선업이라든지 화학 업종에 좀 매수 상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고유가에 대한 이제 위험으로 화학주들이 많이 이제 힘을 못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제 삼성중공업 같이 해서 수주의 물량이 기대되고 있는 이제 그런 조선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은 네. 현재 또 꾸준히 또 기금이 또 조금씩 사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화학주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뭐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조선은 오늘도 좀 견주한 그런 움직임이었죠. 고유가 얘기하셨는데 뭐 곧바로 이슈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센티멘탈 위협하는 엔화와 유가 좀 지겨우시죠? 잘 모르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고가 아니라 이제 엔저 때문에 걱정하고 또 고유가는 아마 좀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결국 기업의 실적을 건드려서 나라 좀 경기의 어떤 그 펀더멘탈을 짓누르지 않을까 그 걱정이 많은데 아까 보니까 센티멘탈을 위협하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그 유가, 그 다음에 엔화가 이제 약세로 돌아서면서 시장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좀 더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면은 그 시장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엔화부터 살펴보시면은 엔화가 이제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일본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약해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동성 장세가 일어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BOJ의 이제 시장 개입을 통해서 엔화가 이제 가파르게 약세를 보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엔화의 방향성은 이제 한국 기업의 EPS, 즉 그 기업 이익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 한국 현재 그 일본 엔화가 이제 1,000원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엔이 이제 1,000원 이하, 1,000원과 비슷한 수준에서는 그 일본 IT 기업과 그 소재 기업들과의 그 EPS가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일본 기업의 IT와 소재 기업의 EPS가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 기업의 IT와 소재 기업들이 그 EPS가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일본 엔과 원화의 환율을 보시면 1,4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가 보시겠습니다. 유가 보시면은 저번 주에 제가 그 유가 변동성 지수, 유가 공포 지수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번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G20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수출량을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미 재무장관인 가이트너가 그 비축률을 더 늘리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장 심리를 상당히 냉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견주어 볼 때는 이제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그 금융업종, 건설업종, 기계업종 위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금융, 건설, 기계가 엔화와 유가 대비해서 지금 잘 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을 보는 것이 좋다. 현재 그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태에서 예.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가장 그 위험 요소로 말하는 요인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지금 엔화 약세와 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네. 그 두 부분이 이제 시장 하락을 이끄는 데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 순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은 지금 현재 그쪽에 강한 업종인 금융기계, 건설 쪽으로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은 유가도 뭐 두바이유 130달러까지 가면은 뭐 실물 경기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데 한 120달러 정도에서 두바이유 묶이고 엔화도 더 이상은 이제 뭐 엔저로 이렇게 트렌드적으로 기조적으로는 안 갈 거라고 굳게 믿으시나 봐요, 결론은. 뭐 굳게 믿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장이 가는 대로 가겠지만은 네. 일단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엔저와 유가의 지금 뭐 상승세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속도 측면에서 조금은 둔화될 듯 그런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이슈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코스닥 3년 만에 박스권 돌파할까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뭐 오늘 1% 이상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아주 선전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너무 이렇게 유가, 뭐 엔화 이런 큰 그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 얘기를 많이 못하게 되는데 네. 지금 많이 올라온 거죠? 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 3년 동안 그 코스닥 차트가 횡보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요 3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제 횡보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그 박스권 상단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트 분석상에서는 3년 동안의 횡보와 그 이후에 박스권 돌파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상승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코스닥이 이번에 박스권을 돌파하여 상승할 것인가가 이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총 시가총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와 코스닥 총 시가총액 비중을 나타낸 차트를 볼 수 있는데요. 그 3년 동안에 코스닥 차트가 계속 횡보를 했다면은 코스닥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코스닥 시가총액의 상승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견조해지고 튼튼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 전 고점인 이 전고점 부분에서 현재 그 시가총액은 전고점을 넘어선 상태이지만 코스닥 주가 차트는 아직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코스닥 그 시가총액이 넘어선 상태에서 주가 차트가 넘어서 박스를 상단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위주로 해서
좀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그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그 IT 업종 위주로 해서 코스닥 그 IT 부품 업종,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개최하게 된 MWC와 관련해서도 IT 업종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결국 뭐 휴대폰 관련한 IT 쪽을 좀 보자는 말씀이세요? 혹시 오늘 또 그런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요? 뭐 일단은 오늘 갤럭시 빔이 나온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일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MWC가 진행이 되면서 세계의 투자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종목 스탁 피킹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아마 주가로 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투자자들이 MWC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우리나라 IT 그 부품 업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부분들을 빨리 캐치업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그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일 것 같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프로젝터라고 하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빔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4가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본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 공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장도 시장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실 부분은 오늘 밤 유가이고요. 당장 오늘 급락한 화학주와 자동차주가 내일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먼저 양 대리님의 내일장 전략은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동차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자동차주의 이제 저가 매수 시기가 왔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꾸준히 그 기관과 외국인의 제조업이라든지 운수장비 쪽에 그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어서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아니면 박스권을 이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박스권을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그 8월 그 지수 상승 부분이 많은 것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표에서 보시면은 작년 8월 대비해서 이제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거의 회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비해서 지수는 이제 그 투자 심리보다는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같이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투신 쪽, 기관 쪽에서 물량을 갑자기 쏟아낼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신 뭐 종목들에 대한 이제 방어적인 태세, 즉 방어적인 태세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제 다시 제조업이나 운수장비 쪽에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엔저에 따른 우려감으로 이제 많이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달러 대비와 이제 오늘은 이제 금값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달러가 이제 많이 약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금 관련주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 아연 쪽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요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관련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업종에 관련해서 좀 이제 분할 매수 쪽으로 들어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양태준 대리님 포트를 좀 보겠지만은 자동차주가 좀 담겨 있긴 합니다. 근데도 오늘 또 자동차주 얘기를 하시니까 자동차주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뭐 분할해서 차곡차곡 사면은 아주 짧게는 뭔가 수익을 볼 수 있다 하시지만은 지금 오랫동안 계속 뭔가 안 되는, 잘 안 풀리는 자동차주, 뭔가 안 풀릴 때는 이유가 있다 싶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우선적으로 가장 큰 우선 외국 쪽에 이제 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것은 이제 국내에 대한 이제 판매량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수기가 거진 4분기 신차가 많이 나온 4분기인데 그 신차 효과를 많이 못 봤거든요. 예. 못 봤기 때문에 이번 그 4분기 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이제 뭐 K9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계속 인터넷 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판매량이 좀 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물론 박스권 이루고 있는 거는 걱정될 부분이지만은 현재적으로 판매량 그 해외 판매량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다 이제 자세한 종목에 들어가서 어떤 그 자동차주 매매법은요. 우리 양태준 대리님 보면 기아차도 포트에 갖고 계시거든요.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가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배승호 대리님의 전략은요. 사실 요 정도까지 조정받았기 때문에 앞서서 박석현 애널리스트는 1970에서 지지 못 받으면 1930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셔서 걱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2015포인트 이하에서 저점 매수 관점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상단 채널이 이제 유지되는 가운데 그런 전략이 이제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차트 보시면은 확연한 모습으로 이제 이 상단 채널을 이탈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단기 하락 추세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저항선 부분으로 이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런 상승했던 모습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둔화된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그 대기하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하게 받쳐줄지라는 의문도 있을 뿐더러 지금 현재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힘으로는 하락하는 시장을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 부분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이제 1950포인트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이제 이번 주 내에는 시장이 이제 단기로 이제 상승 채널을 깨고 단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이 서는 부분까지 그 시장을 좀 기다리는 대응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방어적 자세로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저점 매수를 하다 보면은 네. 한 번 더 큰 악재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시장 손절까지 나가는 그런 상황이 남발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메이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저점 매수, 분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악재가 다 나오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한 매수세를 보일 때 우리도 같이 진입을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뭐 빠지면 사라, 빠지면 사라. 일단 이 의견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면 돌아서는 겁니까? 지금 1990이면 사실은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닌데요. 예, 뭐 많이 빠진 편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서 204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참 애매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에서 만약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제 좀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되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장이 올라와서 204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그때는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후 시장이 얼마나 하락할지는 사실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게 저희 투자자로서는 이제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나중에 상승할 때 같이 편승할 수 있는 여유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관심 종목은 없으실 듯도 하네요. 네. 오늘 관심 종목 한 종목 추천드렸고요. 아, 갖고 네. 오셨군요. 네, 네, 잠시만요. 가졌습니다. 우리 네. 양 대리님 관심 종목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려고요. 지난주에 자동차 뭐 넓게는 관련주 두 종목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또 자동차를 좀 좋게 보셔서 관심 종목이 새롭게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우선은 관심 종목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대신 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기아차라든지 S&T 대우의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대가 이제 오늘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심 종목은 이제 포트에 이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AS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기아차 지난주에 제 기억에도 7만 원 깨지면 적극 매수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니까요. 자, 이번엔 미뤄뒀던 우리 배승호 대리님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KPX 화인케미칼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사용되는 TDI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폴리우레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인트, 가구, 신발, 자동차 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 TDI가 차지하는 비중이 91%고요. 그 중에 매출이 69% 수준이고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TDI 화동, 그 화동 지역의 TDI 가격 차트를 보시면요. 그 KPX 화인 케미칼과 TDI, 그 화동 TDI 가격이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많이 파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화동 TDI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 동사의 이익이 1분기에는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 4분기에는 그 매출이 이제 2,102억 원, 35.9% 줄었고요. 영업 손실을 249억 원 기록하고 당기순 손실이 184억으로 이제 적자 전환했지만 이런 큰 업황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은 단기간에 이제 다시 그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화동 TDI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동사 이익도 상당히 실적이 호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기대하고 계신데 KPX 화인케미칼 가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KPX 화인케미칼 그 매수가는 27,000원 그 예상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단기간에 좀 상승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화동 TDI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화동 TDI 가격이 상승한다고 예상을 하면은 매수가 27,000원 사이에서 목표가 37,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단기 탄력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24,000원 정도에서 이 전 저점 부근입니다. 잡고 가시면은 좀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종호 대리님의 오늘 관심 종목 KPX 화인케미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곧바로 우리 양태준 대리님 기존 포트를 보면서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기아차 외에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S&T 대우가 30% 실려 있었고 현금이 절반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 동시에 포트에 들어가 있었었는데요. 자, 일단 자동차주가 좀 안 움직였다라는 것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기아차는 오늘 또 하락폭이 좀 컸어서 그 앞서서는 좀 상승세가 있긴 했었죠. 오늘 둘 다 적극적인 신규 매수 타이밍인지 AS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매수가 적정 가격으로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시 원래 박스권 내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68,000원대 매물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이라든지 운수업 쪽에 오늘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외국인 들어온 물량에 비하면은 너무 적은 물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잠깐 쉬어가는 장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신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3월 상승, 이번 3월에 그 신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7만 원 선이 이제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이제 적극적인 매수를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만 원까지 보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약간 단기 관점이라 되지 않을까, 자동차? 아까 중기로 얘기하셨었죠. 예. 왜냐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지수 상승을 이끌어왔던 거는 전기전자 IT 쪽이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기전자 IT 쪽에서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제조업과 운수장비 쪽으로 이제 매수를 이제 많이 몰리고 있었고요. 1차적으로는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이 몰렸고 그 다음으로 이어받은 게 외국인의 물량이었습니다. 네. 그 물량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어지고 있는 거에 비해 상승은 너무 아직 둔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에 대한 AS였고 S&T 대우는 어떻습니까? S&T 대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박스권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박스권 이제 상단은 돌파하지는 못했지만은 우선은 S&T 대우 같은 경우는 GM의 이제 가장 큰 납품 업체로서 이제 GM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S&T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업체로서 이제 국내에 납품하고 있는 이제 무기류라든지 소총류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S&T 대우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S&T 대우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권은 이제
어느 외국인이 이제 숨고르기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이제 향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쉽게 박스권 회귀했지만 추가 상승 기대한다. S&T 대우와 기아차 설명이었고요. 이번에 우리 배승호 대리님 기존 포트 볼까요? 예, LG화학 지난주 한 종목 딱 얘기하셨는데 20%. 아유, 하필이면 오늘 또 많이 하락한 날 이렇게 나오시게 됐네요. 그죠? 예, 종가상 오늘 40만 원이 좀 깨졌는데 아유, 이렇게 곧바로 전량 매도. 기다리면 올라올 것도 같은데 사실 요 오늘을 제외하면 참 강했던 LG화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기존 제가 포트를 제시해 드렸을 때 이제 손절 가격을 39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오늘 그 하락하게 38만 9천 원으로 종가 하락하게 되면서 손절 이제 전량 손절하기를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예. 전에 돌파갭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돌파갭을 이뤄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강한 저항선으로 이제 강한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을 갭을 다 이제 큰 음봉으로 막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상승 추세는 일단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LG화학 기존 펀더멘탈에는 이상은 없지만 그 수급상의 논리로 인하여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을 해서 나중에 좀 더 싼 가격에 재매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내일 아침이라도 시초가에 매도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제가 포트를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해 드렸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장기적인 투자자고 이제 LG화학의 이제 기존 펀더멘탈 그리고 배터리 사업부 그다음에 전자 소재 기업 부분이 이익이 성장되는 부분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길게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좀 더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매집하는데 기관이 최근 들어서 좀 LG화학의 매물을 대놓고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된 두 분의 포트폴리오 먼저 양 대리님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의 완성본이 이래요. 지난주에 있는 기아차와 S&T 대우 그대로 그 비중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가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 매수가 부분이 오늘 종가 비슷하게 됐어요. 목표가 8만 원까지 역시 무리 없다 하셨었고 S&T 대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매수도 중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우리 배승호 대리님은 LG화학 빼고 오늘 새롭게 KPX 화인케미칼 10% 실어주셨습니다. 폴리우레탄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중국에 수출이 많아요. 근데 중국 관련한 지표가 이 기업의 주가하고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데 그것이 아마 좋아지고 있어서 이 기업의 주가 역시 뛰지 않을까 오늘 표까지 들고 오신 바 있습니다. 목표가 37,000원, 매수가 현재 종가 부분으로 한 10,000원 정도 주당 이익볼이라 기대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까지 배승호 대리님 그리고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략과 종목 얘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자 내일장 2부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유가 추이 그리고 오늘 밤 유로달러 환율 마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